뉴욕 증시가 지난 2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예상 밖의 급등세를 나타낸 데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4% 상승하며 7,39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미 주택지표 호조에 따른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석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3.8% 올라 배럴당 49달러 1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을 받고도 임원들에게 1억 6,500만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한 AIG에 대해 미 정부가 구조조정 계획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청약이 이루어진 4천억 규모의 기아차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에 8조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청약 경쟁률은 무려 4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주택 지표의 예상 밖 호조로 크게 올랐습니다. 2.4% 가까이 올랐는데요. 나스닥은 4.1% 가까이 올랐고 S&P 500 역시 3.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시황 글로벌경제연구소의 나문호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이 많이 올랐네요. 179포인트 가까이 올랐는데 이유가 뭡니까? 네, 엄청 올랐습니다. 다행히 그 다우 지수가 2.48%, 한 2.5% 정도 올랐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4% 이상 올랐습니다. 4.14% 올랐는데요. 우선 그래프를 보시죠. 어제 저녁에 그 약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약보합으로 시작돼서 그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금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강세를 확대해 갔습니다. 확대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거의 2.5%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침에는 혼조세로 나타냈지만 오후에 매수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매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그 단기적으로 한 1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많이 나왔지만 특히 은행주들의 차익 매물이 잠깐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호재가 발표되면서 그 반응하는 매수세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역시 주택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이만큼 많이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는 그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무려 22%나 급등했는데요. 이거는 그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굉장히 좋은 지표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 미국 상무부가 2월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다시 돌아섰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전월의 그 전월 수치 47만 채에 비해서 무려 22%나 올랐는데요. 이 증가율은 1990년대 이래 가장 큰 폭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젯밤에는 이제 걱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어젯밤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아마 내릴 수도 있다. 아니면 뭐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예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주에 10% 이상 올랐고 어제는 또 특히 장 시작 전에 주택 착공 건수가 195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악인 45만 채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건 거의 최악 정도의 그 지표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난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주택 경기가 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주택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제 좋은 소식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한 가지 그 미국의 양대 소비와 이 주택에 대해서 일단 주택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호재가 발표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2월 주택 착공 건수가 무려 전월 대비해서 22%나 오르는 서프라이즈 기록을 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 관련주들은 분명히 올랐을 텐데요. 금융주들은 또 어땠는지 업종별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어제는 역시 그 주택 관련 지표 때문에 주택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비저홈즈는 주택 건설 업체인데요.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인데 무려 40%가 넘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시면 이제 홈디포라든지 로우즈라든지 이 건축 자재를 파는 대형 체인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약 5% 이상 올랐습니다. 건축 자재 소매 업체인 그 홈디포, 로우즈가 5% 이상 올랐고
제프리 증권 같은 이제 증권사들도 이런 건축 자재라든지 건축 관계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모두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요즘은 이 매수로 상향 조정한다는 게 거의 가물에 콩나듯이 거의 보기 힘든 것이었고요. 그리고 알테라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타이완 세미컨덕터라든지 이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반도체 업종들이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은행주들이 오전에는 차익 매물들이 나왔는데 오후 들어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은행주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침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바마의 분노를 사고 있는 AIG 같은 경우에는 어제 60%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60% 올랐고 오늘도 이렇게 혼나는 AIG도 한 1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어쨌든 JP 모건 체이스라든지 시디그룹도 8%, 7%, 그 다음에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 등도 4% 이상 올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은행주들이 상승폭 자체는 조금 변화가 있긴 했지만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미국과 영국의 전 경제 수장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분리해야 된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아이러니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한국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지금 통합하고 있는데 네. 미국은 지금 이제 다시 이 통합을 나눠야 된다고 상업과 투자은행을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한마디로 뒷북을 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되게 좀 웃기는 건데 글라스-스티글 액트는 미국의 이제 경제법에 속하는데 1933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다른 금융기관들은 이렇게 크로스 영업을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다시 살려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글라스-스티글 액트가 폐지가 됐었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금융기관들이 통합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한국도 미국을 따라서 자통법을 통과시키고 금융기관의 영역을 없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 통합체제로 가고 있는데 자통법 통합체제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다시 이 글라스-스티글 액트를 살리면서 투자금융하고 상업은행을 다시 나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 볼크 전 FED 의장하고 대처총리 시절에 영국 재무장관을 지냈던 나이젤 존슨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지가 지금 분위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자통법을 금방 시작했는데 미국은 지금 이제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다시 이제 얘기가, 물론 이게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에, 다시 나눠서 재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은행들이 지금 수익성이 높긴 하지만요, 또 동시에 위험성도 높은 그런 IB 관련 업무를 늘리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뿐만이 아니라요, 미 국채에도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한 분이 있더라고요. 닥터 둠 유명했었죠. 네, 닥터 둠 유명하죠. 유명한데 닥터 둠은 이제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닥터 둠이라고, 마크 파버는 닥터 둠이라고 불립니다. 이분은, 닥터 둠은 이제 2005년 말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주식시장이 폭락한다고 그랬다가 2008년도에 이제 주식시장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만에 예언이 맞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닥터 둠은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다시 미국 국채에 재앙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예언이 2년 후에 올지 1년 후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의 요지는 뭐냐 하면 지금 미국의 안전자산들이 지금 자금들이 다 안전자산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 국채하고 금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하고 국채로 움직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채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2.5까지 작년에 떨어졌지만 지금은 3.7%, 약 4%까지 올라서
국채 수익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자금을 달러를 찍어서 이 국채를 매입을 하겠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 뭐 재앙이 올 것이다. 그러면 금리를 저금리 때문에 또 주식시장이 다시 또 폭락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미국 국채에 대해서 국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장이 살아나고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또 달러화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추이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지표 호전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지금 배럴당 50달러 가까이 육박했어요. 많이 올랐네요, 역시. 네, 그렇습니다. 국제유가가 4% 이상 올랐습니다. 4% 네. 이상 올라서 지금 50달러 가까이 근접을 했는데 이유는 뭐 미국 경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택 착공이라든지 이런 예상 밖의 그 서프라이즈 호재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경제가 안정이 되면 아무래도 원유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4월물에 대해서 원유 4월물에 대해서 만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쇼커버링 한 것처럼 4월 그 원유 가격 선물에 대해서 지금 쇼커버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4% 주가처럼 많이 올라서 한 4% 올라서 지금 배럴당 50달러 선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럽 증시도 엿새 만에 하락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황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글로벌 경제연구소의 나문호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합니다. 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인 지금 자금 경색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우리나라도 외화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가 좀 막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올 들어 가파르게 상승하던 외화 자금 조달 비용이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용 디폴트 스와프, 즉 CDS 프리미엄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CDS 프리미엄이란 국가나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때 부도에 대비해 채권을 갚을 수 있도록 보험이나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보험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CDS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외자를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정부 발행 채권인 5년 만기 외국한 평형 채권의 경우 지난 3월 4일에는 CDS 프리미엄이 465bp, 즉 4.5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우리 금융기관들이 자금 경색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 사태에 빠질 수 있다는 외국인들의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인데요. 이랬던 CDS 프리미엄은 최근 385bp, 즉 3.85%까지 내려갔습니다. 약 2주 사이에 외자 조달의 보험 수수료가 무려 0.71%포인트나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은 국내 시중은행들이 최근 외자 조달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신이 누그러진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졌다고 해도 말이죠. 채권 자체가 안 팔리면 결국 조달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CDS 프리미엄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채권의 안정성에 대한 믿음을 되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상황에선 CDS 프리미엄이 떨어질 경우 그만큼 채권을 파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달 들어 지난 16일까지 총 1조 457억 원어치의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그만큼 외자 조달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는 별도로 이번 달의 무역 수지도 40억 달러의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만큼 달러를 더 버는 셈이므로 이건 역시 외화 자금 조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달 들어서 수출 등을 통해 벌어들이거나 채권을 발행해 달러를 빌려온 자금 조달이 상당히 원활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시중은행들 차원에서는 지금 달러 조달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국내 시중은행들도 해외 금융시장에서 외자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유럽계 은행으로부터 1년 만기로 1억 달러를 차입했습니다. 하나은행도 ING은행에서 5천만 달러를 1년 만기로 빌려왔습니다. 또 부산은행도 4개 유럽계 은행들로부터 총 2억 달러를 조달했는데요. 이 밖에도 신한은행을 비롯한 국내 주요 은행들이 해외 은행들과 크레디트 라인을 확충을 하는 방식으로 해외 외자 조달 창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때 3월 위기설 얘기가 있었던 만큼 아직 안심하긴 좀 이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물론 며칠간의 시장 상황만으로 외환 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예단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호전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이번 달을 넘기고 나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국내 은행들의 차입금은 141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우리나라의 경제 위상이나 또 정부의 재정 여력을 봤을 때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외환 시장이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일단 악재는 희석됐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원달러 환율만 봐도 지난 3일간 연속 하락해 현재 달러당 1,300원대 진입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또 코스피 지수도 지난 16일 전날보다 38.42% 올라 1,163.8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런 지표들만 봐도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일단 진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업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차가 BW 한 4조가량, 4천억가량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무려 8조 원의 돈이 몰렸다면서요. 상당히 네. 성공적인데요. 네, 많이들 놀라고 있는데요. 예. 기아차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이틀 동안 4천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즉 BW를 발행했습니다. 여기에 공모자금의 220배가 넘는 8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금액뿐만이 아니라 청약 경쟁률 자체도 매우 치열했는데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제2그룹 공모에선 무려 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기아차의 BW 발행 이 공모에 있어서 이렇게 큰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지요? 네, 글로벌 금융 위기와 기준금리 인하로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이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우량 기업의 회사채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인데요. 기아차는 신용등급이 AA-로 투자 안정성 면에서 관심을 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보유하게 되면 확정 이자 수익을 보장받을 뿐만 아니라 새 주식을 인수할 때도 새 주식 인수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주가 시세에 따라 차익 실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우량 기업의 회사채가 인기가 있다. 그렇다면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겠군요, 앞으로도. 네, 맞습니다. 같은 날 코스닥 상장을 위해 실시된 중국계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서도 2천억 원대 큰 목돈이 몰렸습니다. 중국 식품유한공사가 굿모닝 신한증권을 주관사로 삼아 120만 주의 공모주 발행에 나선 것인데요. 여기에 청약이 무려 2억 2,709만 주에 달해 약 2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호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30일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 규모가 무려 1,000억 원대에 이릅니다. 따라서 청약 결과에 따라 다른 대기업들의 자금 확충 계획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국제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신용카드발 위기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하반기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실한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는 신용카드 업계의 부실 채권이 또 다른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인해서 수입이 줄자 카드 부도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신용카드 채권 부도율은 지난해 6에서 7%였으나 올해는 9에서 10%까지 급등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1차적인 카드업계 손실액만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는 약 6억 9천만 장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엄청난 규모인데요. 이런 거대한 시장에서 카드 연쇄 부도가 일어난다면 그 파장은 세계적인 규모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겠군요. 자, 그렇다면 국내 신용카드 업계는 괜찮은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나라 신용카드 업계 역시 위기에서 아주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최근 경영 건전성을 위협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국내 5개 전업 카드사의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현재 3.44%로 3분기보다 0.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 연체 채권 규모도 지난해 4분기 현재 1조 4,008억 원으로 3분기보다 354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가 줄면서 카드 이용 실적이 지난해 4분기 이후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도 국내 카드사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아직 지난해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도 가시지 않았는데 말이죠. 또 다른 신용위기가 닥치지 않도록 우리 카드사 또 금융당국이 좀 잘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즘 아파트 거래가 다시 좀 살아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전보다는 냉랭했던 분위기가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2월에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8,741건으로 1월보다 약 1만 건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사철인 봄이 가까워지면서 자연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꽁꽁 묶여있던 주택시장에 잠시나마 활력이 불어넣어졌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같은 활기가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정부가 강남 3구 등 투기지역 해제에 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건 역시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추세가 장기간으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가격도 오르고 매물도 좀 팍팍 줄고 있는지요? 일단 강남의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급매물이 급속도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또 호가도 뛰는 모습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음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면적 77제곱미터, 즉 전용 23평형 아파트가 11층 기준으로 현재 최고 9억 2천만 원까지 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달 전보다 약 7천만 원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재건축 단지인 잠실의 주공 5단지 아파트, 또 서초동 AID 차관 아파트와 같은 주요 단지들도 호가가 1억 원 이상 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물도 상당히 줄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한 은행의 부행장을 뵀었는데요. 네. 이분도 최근에 이사를 하려고 잠실의 한 아파트를 매물을 찾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 물건이 지난 1월부터 소진돼서 지금은 마땅한 물건이 없다는 전원을 듣고 상당히 실망하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거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또 부동산 관련 규제도 많이 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봐도 좋겠습니까? 아직은 본격적인 회복기라고 보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호가 상승이나 급매물 소진은 금융상품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일부 부유층 혹은 부동자금이 부동산 규제 방침의 편승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보려고 뛰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실수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투자 차원이라기보다는 계절적 이사에 따른 수요로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활성화되려면 이 같은 일부 부유층이나 이사 수요에 국한되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침체와 실업으로 가계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므로 전 계층으로도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시기를 재고 또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 상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도 같이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네.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희 정부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펴고 있습니다. 예. 즉 시중의 통화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인데요. 반면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과거 IMF 직후와 같이 급속히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가능성도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변수도 항상 체크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간밤에 다시 급등하면서 2.4%까지 올라섰습니다. 나스닥은 4.1% 올랐고요. S&P 500도 3.2%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금융주, 은행주의 흐름이 여전히 좋았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오늘 우리 장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시간 뒤에 출발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